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고각 발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러브 군사협력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작전 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미 백악관의 반응도 나왔고요.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네, 합참이 지금 확인을 해줬죠. 동해상으로 미상의 ICBM을 발사했다라는 것이고, 예. 사거리, 자세한 재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간으로 30일 이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개최됐고 공동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공동 선언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미도 있었고 일단 그러면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이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협의회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정례 안보 협의 회의였기 때문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출범한 한미 사이의 핵 협의 그룹의 어떤 이 논의 상황, 네. 진척 상황에 대한 어떤 점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논의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북한 파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 파병 정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규탄한다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북한의 이 파병 전모가 더 드러나고, 그리고 한미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은 한미가 어떻게 더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좀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좀 현실적 대응 방법을 연합연습에 포함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전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한미의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중점을 이뤘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만약에 그렇게 핵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에 그런 훈련도 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토대를 해서 작게도 좀 새로 고쳐 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지금 다양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게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회색지대 전략으로 도발을 감행해 올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반영해서 앞으로 연합훈련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결 그 더 강화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미국 측의 어떤 반응들을 잘 좀 뜯어서 살펴보면은 파병을 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참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했을 때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을 경우라는 이제 가정을 이제 하면서 계속 대답을 네. 하던데 네. 지금 미국 측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보다는 약간 조금 반응이 느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선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이게 큰 이슈로 비화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어떤 기류가 조금 포착이 되고는 있는데, 북한 파병을 인정하긴 했고요. 하지만 파병을 했지만 이들이 과연 전선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 전선에 이동을 했다면은 정말 전투에 투입이 된 것인지, 투입이 됐다면은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모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속속 전모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어떤 파병의 내역들, 목적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미 사이에 더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황 분석단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당연한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전황 분석단이라고 할까요? 참관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견한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일 우리가 참관단을 파견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관단을 파견한 나라는 분명히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참관단을 파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군사적인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비군사적인 조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는 직접 이해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정말 직접 이해 당사국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파견단을 파견하는 것은 저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지금 기존에 파견되어 있는 이 서구권 국가들의 파견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사태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권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참관단, 파견단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고, 나토의 개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면요, 새로운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네. 이 영상 내용은 새로운 전략핵 훈련 영상입니다. 네.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겠습니까? 일단 그 나토 동맹국들이 네. 이 우크라이나 전 이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네.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공식적인 동맹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준 것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번에 체결한 조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군사 동맹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이 파병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준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토 일부 동맹 국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더 확전이 되는 예. 것이고 러시아로서도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러시아는 그렇다면 들어오지 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핵공갈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좀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치킨 게임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도 서방에 맞서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북중러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미묘하게 견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일각에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 중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어떤 공식적인 일원, 존중받는 일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국가가 미국 중심의 이 국제 질서를 새로 고쳤어야 된다라는 데는 큰 전략적인,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런 싸움을 중국은 좀 링 안에서 싸우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링 밖으로 뛰쳐나가서 싸우니까 조금 너무 막 나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패퇴를 한다면 이거는 중국에게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자제는 해라. 그렇지만 속마음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조금 중국에게 압력을 넣고 이거 좀 뜯어 말려라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적극적인 역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이냐. 일단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를 끝냈다. 맘만 먹으면 지금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미국에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도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함부로 지금 개입하지 말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감행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보십니까?
북한이 사실 미국의 대선과 같이 이 중요한 정치 이벤트 전후해서 예. 도발을 감행한 적이 있어요. 2008년 미국 대선 오바마가 당선된 그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임기가 출범하자마자 이 도발을 감행했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미국 선거 전후를 해서 뭐 도발을 실제로 감행한 적은 없거든요. 사실 2022년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국정원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예. 이게 ICBM 실험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네. 감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었는데, 저는 ICBM 뭐 실험 발사는 가능하지만 7차 핵실험은 지금 이게 파병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 이걸 과연 아무리 김정은이라도 김정은 기준으로도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김정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테리라 그러죠. 이동 발사대 다 공개하고 9월에요. 그리고 그 뭐 우라늄 농축 시설 그리고 이제 공개했고요. 원심 분리기 공개하는 이유가 미국의 우리 이 정도 능력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함부로 개입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만약에 이래가지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실제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어떤 핵 군축 회의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신호일 수도 있는데, 과연 7차 핵실험을 갖다 감행한다 그러면은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핵 군축 회의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끊어놓는 어떤 그런 그 도박은 감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북한의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 앞서 언급해 주신 그 ICBM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 군 정보당국이 상당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로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전수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전수 받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떤 거래 등가성이 좀 떨어졌어요.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러시아가 이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군대를 파병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능한 기술 전수는 역시 그 정찰 위성 기술. 이거는 상당 부분 많이 전수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ICBM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일정 부분은, 근데 이게 뭐 끊어서 조금 그죠, 나눠서 제공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이 밀착이 더 심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 그리고 뭐 이 초고속 미사일 기술 뭐 이런 것도 전수해 줄 수도 궁극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 우려해야 할 부분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미국 측의 어떤 반응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 보여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미 대선까지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 같으신지요? 네,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 만약에 정말 큰 전투가 벌어져서 뭐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면은 지금 선거가 뭐 한 일주일 남았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어떤 국제 안보 위기 상황, 뭐 가자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2년째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취할 수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냥 원칙론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투에 투입된다면은 미국 무기로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라. 그거는 정말 이 러시아 군과 똑같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이 전투에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임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좀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고 얻어낼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십니까? 북한은 뭐 자기 길을 계속 가겠죠. 그 북한은 일정 부분 좀 이 어떤 신냉전이라고 하는 지금 국제
정세에서 질서에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하기로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미국과의 어떤 정상회의 그리고 뭐 군축회의 뭐 어떤 그 핵협상 이런 거에 큰 관심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미국 측에서 뭐 제재해 줄 테니까 그냥 동결해. 그걸로 우리 좀 딜하자 그러면은 이제 솔깃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또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맛본 다음에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 전략적인 어떤 밀착을 통해서 자국의 전략 이익을 증진시키기로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미국에게 이제 매달리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북한이 보일지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